이제 언급한 것만 그 부분에서 여러분 체크해서 공부하면 된다는 소리고 74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속성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76쪽의 개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개별성 그러면 기억나는 거 일물이 일가의 법칙 적용이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되지 않는다. 뭐 그 정도 하시면 돼요. 지금은. 자, 77쪽의 인접성 이런 거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78쪽 갔더니 용도의 다양성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는 걸 하고 자 이렇게 됐어요. 여기까지 지난주에 이제 공부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공부할 거예요. 오늘 공부는 몇 페이지부터냐면 86쪽부터입니다. 86쪽. 자 그럼 지난주에 공부했던 거 기본서에다가 중요한 사항 다 언급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부동산 경제론 공부할 건데 자 칠판 보게요. 책은 칠판에 제가 설명을 하고 책의 중요한 부분을 체크하고 그럴 테니까 지금은 책 펼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공부할 건데 오늘은 제2편 부동산 경제론입니다. 네, 됐어요. 자, 칠판 보고요. 부동산 경제론이 제2편이잖아요. 그럼 이제 부동산 경제론은 뭘 공부할 것인가? 이 부동산 경제론은 크게 보면 두 개의 파트로 나눠집니다. 너무 긴장하는데 긴장할 필요 없습니다. 자, 수요 공급 이론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경기가 좋았다 나빴다 하잖아요. 그게 이제 경기 변동이라 한다고요. 경기 변동 이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요. 근데 이 경기 변동 이론은 올해 시험 문제에서 40문제 중에서 가장 쉬운 문제로 출제됐어요. 경기 변동은 최근 10년 동안 눈만 크게 뜨고 있으면 다 맞추게 출제합니다. 그다음에 1년에 한 번만 들어도 다 시험에 맞출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만 들어도. 그러니까 이번 순환에서는 경기 변동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변동은 지금 한 필요 없고 그럼 요 수요 공급 이론을 공부할 건데 요 수요 공급 이론이 부동산학에서 가장 밑바탕이 되는 거야. 부동산학은 경제학을 바탕으로 해서 그 위에다가 새로운 학문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그러니까 부동산학의 뿌리는 경제학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경제학적 지식을 배운 거야. 그 경제학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게 수요하고 공급이 나오는 거야. 그럼 수요 공급 이론도 몇 가지를 배우냐면 총 4가지를 배워요. 첫 번째 수요를 배우고 요 수요하고 공급은 동전의 앞면 뒷면하고 똑같아요. 그럼 수요가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공급 배워요. 자, 수요 배우고 공급 배웠으면 이 수요라는 게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건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수요의 개념을 제가 큰 틀에서 포괄적으로 이야기해 보는 거야. 수요라는 게 뭐가 수요냐면 수요자들이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시장에 가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걸 학문적으로 만들어낸 게 수요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거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그러면 공급은 공급자들이 시장에서 수요자 만나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물건 파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걸 학문적으로 만들어낸 게 공급입니다. 그러면 수요는 수요자가 행동하는 거 공급은 공급자가 행동하는 거 그러면 수요 공급 배웠으면 시장에서 이제 수요자 공급자가 만나요. 그래서 수요자 마음과 공급자 마음이 딱 일치하는 점이 있어요. 그걸 균형이라고 그래요. 균형. 내가 어떤 물건을 사는데 사과를 하나 사는데 근데 1,000원을 주고 싶었어요. 수요자가. 근데 공급자 사과 파는 사람이 하나 팔면서 1,000원을 받고 싶었어요. 그러면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서 제가 수요자로서 공급자에게 이 사과 얼마예요? 그래요. 근데 내 마음속에는 1,000원을 주고 싶은 거야. 근데 공급자 사과 파는 사람이 1,000원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수요자 마음과 공급자 마음이 일치했죠. 그러면 제가 1,000원 주고 산다는 거야. 이게 시장이라고. 그럼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 만나서 지금 1,000원의 가격이 형성돼서 물건을 사고 팔았어요. 그걸 균형이라고 해. 왜? 균형은 치우침이 없는 거야. 균형은 똑같은 상태를 균형이라고 해. 그러니까 수요자가 1,000원 제시했죠? 공급자도 1,000원 제시했잖아요. 그게 균형이잖아요. 그러면 수요자는 800원을 제시했는데 공급자는 1,000원을 제시했다. 균형 아니죠? 그래서 이제 불균형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수요하고 공급이 만나서 시장에서 자, 균형이 형성되는데 이걸 시장의 균형이라고 그래요. 균형. 저는 이 균형이란 말을 매우 좋아해요. 내년 10월 30날 여러분이 시험 봐요. 그러니까 10월 30날 여러분의 개론 지식과 저의 개론 지식이 균형 상태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민법을 40점만 넘으면 다 합격하겠죠. 제 개론 지식이 80점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민법을 40점 넘으면 합격 안 나고. 그래서 어느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수님 죄송한데 머리를 맞대고 싶어요. 그럼 맞대라 머리 맞대. 그렇지? 또 어느 분들은 시험 보러 갈 때 입만 좀 빌려주면 안 되겠니? 이러더라고. 입을 빌려가든지 머리를 맞대든지 알아서 하시라고. 그럼 민법 40점 맞으면 합격하다.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시장의 균형입니다. 그런데 이 균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사과 가격이 하나에 1,000원이 균형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그 균형이
계속 유지됩니까? 변동합니까? 변동하죠. 그걸 균형의 변동이라고 그래요. 균형의 변동. 아파트 가격이 평당 1,000만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게 균형이야. 그럼 아파트 가격은 변화하죠. 이게 균형의 변동이야. 질문. 균형이 중요하겠습니까? 균형의 변동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지. 진하게 동그라미 있잖아요. 이 균형의 변동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이 균형은 중요성이 없습니다. 자, 이거 배우고 나서 탄력성이라는 걸 배워요. 선생님, 탄력성은 왜 색깔을 다르게 해서 중요하니까 그래요. 근데 오늘 탄력성 안 배웁니다. 다음 주에 배울 거거든요. 부동산의 개론 배우다 보면 지난주에 느꼈죠. 이건 별것도 아니네. 할만하네. 뭐 택지가 뭐냐, 부지가 뭐냐, 후부지가 뭐냐 할만했잖아요. 근데 부동산의 개론을 공부하다 보면 여기서 이 탄력성에서 한번 딱 브레이크가 걸린다고 그래요. 이 탄력성을 한번 잘못 접어들면 시험 볼 때까지 탄력성 매우 중요하거든요. 시험 볼 때까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탄력성입니다. 그러니까 탄력성에서 브레이크가 한번 다 걸려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 탄력성을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오늘 안 배우고. 그럼 이제 수요 배우고 공급 배우고 오늘은 균형과 균형의 변동. 균형은 필요 없어요. 균형은 필요 없고 이 균형의 변동까지 배울 겁니다. 그러면 수요를 가지고 저하고 여러분과 1년 동안에 6가지 사항을 배워요. 수요에 대해서. 그러면 수요 있는 거 그대로 공급이 있다고요. 여자 있는 건 남자도 있잖아요. 남자 있는 건 여자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수요 배우고 나면 공급은 자동적으로 알게 돼요. 근데 수요 공급이 이렇게 똑같은데, 근데 시험은 수요가 더 잘 나와요. 그러니까 수요를 가지고 공부하고 공급은 이해됩니까?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수요에서 수요 법칙이라는 게 있어. 수요 법칙. 그럼 수요에서 수요 법칙이 있으면 공급에서 공급 법칙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당연히요. 볼래요? 수요에서 수요 법칙이 있잖아요. 공급에서는 공급 법칙이 있고 수요 곡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급 곡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에서 오늘 5가지 배우는데 공급에도 그렇게 5가지가 똑같이 제시된다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수요 공급 배워야 되니까 이제 어떻게 흘러간다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은 수요 배우고 공급 배우고 시장의 균형, 그다음에 균형의 변동을 배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수요에 대해서 배울 건데 요 수요에서 첫 번째 수요의 개념 배워요. 그러면 공급에서도 개념 나오겠죠? 개념. 자, 수요는 공급 만나서 가격을 결정해야 돼. 수요는 공급 만나서 가격을 결정해야 돼요. 그러면 이미 내가 가서 물건을 샀다. 내가 물건을 샀다. 가격이 결정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그거는 수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초점을 맞춰서 출제된 게 작년 올해가 아니라 작년에 출제된 게 수요는 물건을 산 거냐 사지 않는 거냐 사지 않는 겁니다. 물건을 사버리면 가격이 결정되죠. 그러니까 수요라는 것은 공급 만나서 가격을 결정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이미 가격이 결정돼 버린 것은 사버린 것은 가격이 결정됐죠. 그래서 수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요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에 어떤 물건을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예요. 그러면 구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그래서 수요에서 요 구입한이 나오면 무조건 틀린 말이에요. 구입하고자 하냐. 구입하고자 한. 내가 시장에서 사과 10개 샀다. 그것은 수요가 아니에요. 사고 싶다가 수요야. 의미하셨죠? 그러니까 여기 뭐 부동산학이라든지 경제학 이런 걸 공부하기 전에 수요가 뭐냐고 밖에 다니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수요? 물건 산 거잖아요. 그래요. 그것은 수요가 아닙니다. 수요는 물건을 사고자 하는 거야. 자, 그러면 공급도 나오겠죠? 공급도 개념은 판 거겠습니까? 팔고자 하는 거다. 팔고자 하는. 이게 이제 작년에 시험 지문이에요. 작년에 수요량이란 실제로 구입한 수량을 말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올까 X일까? X예요. 요 수요든 수요량이든 구입하고자 하느냐. 구입한 그러면 틀리다고. 자, 공급도 볼래요? 공급도 판매하고자 하니죠. 그러면 공급을 판매한 이렇게 나오면 올까 X일까? X예요. 판매한 이렇게 나오면 X라고. 자, 이게 첫 번째 수요 공급의 개념에서 포인트예요. 자, 그럼 수요의 개념을 학자들이 이렇게 한다고요. 일정 기간 동안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 정확한 일정 기간 동안에 사과나 배, 그 어떤 재화나 영역을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를 수요라고 그래요. 공급은 일정 기간 동안에 사과를, 배를, 아파트를, 무슨 자동차를 팔고자 하는 욕구를 공급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수요의 개념을 학자들이 이제 학문적으로 이렇게 3가지로 이야기한다고요. 유량 개념입니다. 사전적 개념입니다. 유효수요입니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시험을 출제할 때, 이 수요의 개념을 출제할 때 유량 개념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고, 이 사전적 개념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고, 유효수요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이 사전적 개념에다 초점을 맞춰서 시험을 출제했고, 올해는 이 유량 개념에다 초점 맞춰서 출제했어요. 자, 그러면
수요는 일정 기간 동안에 구입하지 않은 욕구인데 굳이 외울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제 입을 통해서 하도 많이 하니까 여러분 스스로 알게 돼요. 자, 그러면